형제들, 이것은 절대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앞에 이렇게 긴 줄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끝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가 방금 크림반도의 전원을 끊었습니다. 2022년 7월 초 우크라이나의 중형 탄두 FPI 드론이 반도의 전력망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략적 영토에서 러시아 작전을 유지하던 전체 생태계가 차단되었습니다. 푸틴의 보석은 이제 완전한 어둠에 빠졌고 240만 명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보고와 오픈소스 정보에 따르면 48시간 만에 16개의 배전 변전소가 공격을 받았고 7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점령된 남부 전역에서 약 32개의 변전소와 발전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출처에 따르면 그 결과 반도의 많은 지역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만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변전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의 얼굴에 있습니다. 크림반도 사람들은 보고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버려졌는지에 대한 답을 원합니다. 크림반도에 사는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들에게 이 어둠은 더 이상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예파토리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아무도 더 이상 푸틴의 권위나 크림반도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연료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며 한 러시아인이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게시물에서 한 러시아 시민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크림반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왜 필요합니까? 강범한 러시아인의 입에서 나온 12년 동안 신성한 러시아 땅으로 홍보된 곳에 대한 그 문장은 푸틴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가 이곳에 데려온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땅이나 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푸틴에게 진정한 상처를 줍니다. 그의 권위가 크림반도에서 가장 약해진 순간에 나토는 7월 7일과 8일에 터키가 깊은 역사적 유대를 공유하는 이 반도 바로 맞은편 앙카라에서 모여 러시아를 장기적인 위협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합니다. 한쪽에서는 승리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승리의 문턱에서 동맹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아마도 휴전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어둠은 크림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변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점점 억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그 억압을 뚫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둠과 함께 무너진 첫 번째 것은 바로 권위 자체였습니다. 이 위기를 관리해야 할 바로 그 기관이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푸틴이 직접 임명한 전명 주지사 세르게이 악쇼노프조차도 연료가 곧 풍부해지지 않을 것이며 정전과 교통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카메라 앞에서 인정합니다. 행정부는 이미 6월 26일에 반도의 사실상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푸틴 자신이 이를 심각하지 않다고 완화했지만 전국적인 연료 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현지 담당자가 갑이 없다고 말할 때 이는 더 이상 관리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남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공포와 버림받음. 소셜미디어에는 우리는 갇혔다. 푸틴이 우리를 여기서 잊었다. 라는 주제의 게시물이 가득하다. 12년 동안 영원한 러시아로 팔린 이곳에서 푸틴이 직접 데려온 주민들 사이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공포가 이렇게 깊이 퍼지는 걸까? 어둠은 단지 불을 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지역에서 전기는 모든 것이 걸려있는 유일한 동맥이며 여기서 어떻게 그 사슬이 끊어졌는지 설명합니다. 물펌프는 전기로 작동합니다. 전원이 끊기면 수도꼭지가 마르고 하수 펌프가 멈추면 폐수가 역류합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크림반도의 일부 물펌프는 이미 멈췄습니다. 그 펌프를 작동시키던 디젤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으면 냉장 유통 체인이 끊기고 음식이 상합니다. 카드 리더기와 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아서 현금이 없는 사람은 빵조차 살 수 없습니다. 백업 전원이 소진되면서 휴대전화 기지국과 인터넷 백본이 작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악순환은 연료 펌프도 전기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기면 연료조차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산도 붕괴됩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연료와 전력이 끊기자 크림반도의 농업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노동자들은 집으로 보내졌으며 수확철 한가운데의 들판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에어컨도 얼음도 없는 7월의 더위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물, 돈, 통신, 음식, 연료, 냉방이 한꺼번에 끊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살기 힘든 이 상황에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집니다. 불공평함. 이것이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부족함이 고르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현지 정보에 따르면 알자지라에서도 보도했듯이 반도에 남아있는 연료는 먼저 국가와 군대로 갑니다. 일반 시민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군대와 행정부가 연료를 찾는 동안 대중은 줄을 서서 12시간을 기다리고 겨우 20리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은 주유소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현지 보고에 따르면 그 20리터 제한조차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암시장 장인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평범한 가족들이 더 많은 연료를 넣기 위해 제리카인에 구멍을 뚫고 줄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반면에 규칙 밖에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연료,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이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 결정될 때 대중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분노는 직접적으로 행정부를 향하게 됩니다. 이 분노와 공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점령 행정부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오늘날 크림반대는 230만에서 240만 명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도망칠 그룹은 아닙니다. 떠나기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주로 러시아에서 반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제임스타운 재단과 같은 출처에 따르면 2014년 합병 이후 모스크바는 이곳에 약 80만에서 100만 명의 정착민을 이주시켰습니다. 공무원, 군인, 보안요원, 연금 수령자 및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구이며 일부는 전쟁이 시작된 2022년부터 이미 조용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 반도에서는 천천히 인구 유출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기, 물, 연료가 없는 반도는 점점 더 불공평해져서 그들에게는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피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유출된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최대 25만 명에 이르는 공식 인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는 대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 우선순위 목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먼저 철수시키는 사람들로 일반 러시아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25만 명이 도망가는가가 아니라 12년 동안 모스크바가 이곳에 정착시킨 수십만 명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제목에 있는 그 놀라운 숫자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이는 수백만 명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붕괴입니다. 잠시 멈추고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 비디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탈출이 어떻게 병목천상, 심지어 함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어떻게 크림반도를 넘어 확산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떠나려는 의지는 한 곳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데 그것은 반도를 러시아와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인 케르치 다리입니다. 6월 29일의 영상에 따르면 출구 쪽에 기록적인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한 녹화에서는 약 2,800대의 차량이, 다른 녹화에서는 2,000대 이상의 차량이 보입니다. 위성사진은 10에서 15km 길이의 줄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은 거의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은 한 방향으로 밖으로만 흐릅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출구 경로와 연료 공급선이 같은 병목 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켈리치 다리 근처의 주유소에서는 연료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12시간 대기 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출판된 평가에 따르면 지난주에 반도를 떠나려는 약 2,450대의 차량이 같은 다리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경로는 어떨까요? 그것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케르치 다리가 막혔을 때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던 두 번째 옵션은 페리였지만 우크라이나가 페리가 출발하는 카프카자 항구를 공격하여 그 이후로 페리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과 4일에 케르치 페리 터미널 자체가 야간 공격으로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에는 두 가지 탈출로가 있었는데 다리와 페리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15km의 줄로 막혀 있고 페리는 중단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 마자로라는 별명을 가진 로버트 프로브디의 말에 따르면 안전한 피난처라는 신화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탈출은 일반 대중보다 행정부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저항단체 아테시와
RBC 우크라이나의 보도에 따르면 흑해 함대 장교들이 공식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들을 먼 해안의 노보로시스크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너무 심해져서 점령 행정고문 올렉 크루치코프는 장교의 딸이나 전선의 군인의 아내로 가장하는 계정을 차단하라고 계중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시민들에게 서로를 침묵시키라고 할 때 소문은 이미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악몽은 점령된 크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본토로까지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위성 유도 하이마스 로켓이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러시아의 벨고로드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크림 반도에 대한 공격과 거의 같은 시기에 주요 공격이 벨고로드의 에너지 인프라를 강타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최소 25발의 로켓이 사용되었습니다. 표적 중에는 벨고로드 열 발전소와 루치 전력시설의 변전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크림 반도와 마찬가지로 인정은 주지사로부터 나왔습니다. 벨고로드 주지사 비아체슬라프 글라드코프는 공격을 확인하며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심각한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으며 전체 지역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인해 지역 전역에서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력 없이 남겨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라드코프는 이전의 주민들에게 열과 전력이 끊길 경우 다른 지역으로 임시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으며 심지어 가족들에게는 난방과 전기가 있는 친척에게 아이들을 보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에너지 손실을 거의 재앙적인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의 악셔노프가 직면한 무력감은 국경 너머 글라드코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다른 장소, 두 명의 다른 주지사, 그러나 같은 장면입니다. 타격을 입은 발전소, 어두운 지역, 그리고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시키는 행정, 그리고 이 두 지역은 훨씬 더 넓은 그림에 가장 눈에 띄는 두 모퉁이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정유소 및 전력 시스템 공격은 러시아 전역의 연료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83가의 지역 중 상당수가 연료 공급 압박을 받고 있으며 수십 개 지역에서는 판매가 사실상 배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르치다리의 줄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패턴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푸틴에게 왜 그렇게 위험한 문제인지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그 규칙으로 돌아가세요. 지도자의 권력은 통제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점령된 크림반도의 주지사, 자신의 벨고로드 주지사, 그리고 수십 개 지역의 지방 행정이 모두 우리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대피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 통제의 인식은 균열이 생깁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선에서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 내부와 깊은 곳에서부터 소모시키며 러시아를 지탱하는 에너지와 연료의 근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의 어둠은 훨씬 더 큰 이야기에 가장 눈에 띄는 얼굴입니다. 러시아는 흑해를 잃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몇 달 전에 나타났습니다. 한때 전체 바다를 지배했던 러시아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세바스토폴의 역사적인 기지에서 노보로시스크로 동쪽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한때 함대를 기능적으로 비활성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림반도의 공황의 한 버전이 바다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친우크라이나 단체 아테슈에 따르면 함대 장교들은 이미 지난 6월에 가족들을 세바스토폴에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의미는 엄청납니다. 크림반도는 흑해에서 러시아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에 배치된 S-400 칼리브르 미사일, 그리고 바스티온 해안 방어 시스템은 거의 전체 바다를 러시아의 위협 아래 두었습니다. 동쪽으로 밀려나면서 그 범위는 바다의 동쪽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가 어두워지면 러시아의 물 위의 그림자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 공백 속에서 누가 떠오를까요? 답은 한 나라, 터키와 연결됩니다.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네스 해협, 흑해의 유일한 바다로의 관문은 터키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 몽트로의 협약 덕분에 앙카라는 2022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 반문을 전함에 닫았습니다. 흑해에 있는 세 나토 회원국,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이미 함께 치료의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이후 흑해 안보의 중심에는 몽트로의 체제하에 이스탄불에 설립된 터키 해양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정상회의의 장소와 시기가 우연이 아닌 이유입니다. 7월 7일과 8일에 나토는 흑해의 관문을 쥐고 있는 바로 그 나라의 수도 앙카라에 모입니다. 테이블 위의 메시지는 크렘린에게 암울합니다.
유출된 초안 선언에 따르면 동맹은 러시아를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5조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숫자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2년 동안 총 1,400억 유로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으며 그 대부분은 미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토 3.0 또는 부담 전환이라고 부르는 더 큰 변화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무게를 뒤로 물리면서 유럽은 자체 안보와 흑해를 스스로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그림을 나란히 놓으세요. 한쪽에는 크림반도, 흑해의 푸틴의 왕관, 어둠 속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동쪽으로 이동하는 함대.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바다의 관문에서 32개국이 푸틴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에 1,400억 유로를 약속하는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땅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서 동맹은 흑해의 관문에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며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이야기의 새로운 막입니다.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은 주로 크림반도와 흑해의 통제를 위해 약 4세기에 걸쳐 12번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크림반도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그 수세기 동안의 균형이 다시 변하고 있으며 바다로 가는 문은 터키, 즉 나토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정전은 단순한 민간인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흑해의 균형이 모스크바에서 앙카라로 기울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크림반도, 그리고 이제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가장 큰 금기를 건드립니다. 러시아 기자 마이클 크나케를 포함한 일부 관찰자들에 따르면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인 크림대교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반도는 7월에 전면적인 인도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서 있는 한 이것은 탈출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무너지면 그 탈출 경로는 하룻밤 사이에 함정으로 변할 수 있으며 푸틴은 보호할 수 없는 인구가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이 무엇을 드러내는가? 많은 서방 분석가들에 따르면 푸틴에게 진짜 문제는 상징의 침식이다. 2014년에 거의 유혈 사태 없이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은 제국을 펼쳐진 지도자로서 그의 이미지의 기초였다. 이제 애틀랜틱 카운슬과 같은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그 가장 큰 승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 떠나려는 장소로 반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직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붕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크림반도가 함락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구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다리는 여전히 서 있으며 많은 서방 분석가들에 따르면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반도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군사적 붕괴가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진동입니다. 게다가 궁지에 몰린 푸틴은 더 수능적이기보다는 더 위험해질 수 있으며 크림반도와 벨고로드의 고통을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더 많은 미사일을 퍼부음으로써 해소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유엔은 러시아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40%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양측의 민간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4년을 넘긴 이 전쟁의 대가는 무엇보다도 민간인들이 가장 무겁게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크림반도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단일 변전소나 단일 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몇천 달러의 드론으로 촉발된 어둠이 물, 연료, 돈, 일상생활을 전체 반도에서 살 수 없게 만들고 그 권위를 무너뜨렸으며 푸틴이 지난 12년 동안 이곳에 장착시킨 수십만 명이 이제 하나의 다리 뒤에서 이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갈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더 이상 크림반도만의 것이 아닙니다. 벨고로드의 것이자 흑해의 것이며 점점 러시아 자체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으로 그의 통제력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반도가 내일 무너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번 여름에 우리의 영원한 약속은 이미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의 도미노 전략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까요? 아니면 전쟁을 더 길게 끌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